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료급여, 중성화, 질병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반려묘를 무사히 입양했다면 그때부터 생기는 꿈이 있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고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반려묘 건강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각종 병원균을 이겨낼 항체가 제대로 생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별 접종이 필요한데요. 제대로 예방접종을 한 고양이일수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 백신을 이용한 기초접종은 생후 8에서 12주령에 시작해서 이후 3에서 4주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때 필수 백신은 보통 3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혼합 백신으로서 치명적인 전염병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주는데요. 3종 백신은 다음과 같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첫 번째,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흔히 범백이라고 부르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파보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고 백혈구가 급속도로 감소해서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접종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고양이 바이러스성 비기관염, 고양이 감기라고 부르는 상부 호흡기계 질병인데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이것도 허피스와 유사하며 고양이에서 상부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합니다. 증상 완화를 위해서 접종이 필수적입니다. 입양한 반려묘가 길에서 구조한 어린 고양이거나 어미 고양이의 예방접종 상태를 보호자가 모른다면 어미로부터 받은 모체 이행 항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4에서 6주령부터 비교적 일찍 종합 백신을 투여하고 3주 간격으로 16주령까지 접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6에서 8주령에서 시작해서 3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수 백신 외에도 주목할 것으로는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습니다. 외출을 하는 고양이나 보호시설에서 입양한 고양이, 생산업의 고양이, 다묘 가정의 고양이가 접종 추천군에 속합니다. 타액 또는 배설물로 전염이 되고 수주 혹은 수년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서 식욕부진, 발열, 설사, 빈혈, 림프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회복할 가능성이 적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광견병 주사를 맞습니다. 고양이도 광견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전염 예방법에 따라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광견병 백신 의무 접종 대상입니다. 감염된 고양이와의 접촉 그리고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불안, 기면증, 식욕감퇴, 마비, 발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초접종이 마무리되면 항체가 평생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매년 1회 종합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합니다. 집 안에서만 생활하니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종을 생략하는 것은 단언컨대 위험한 발상입니다. 잠깐 방문한 동물병원이나 미용실도 100% 안전하지 않고 무엇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집과 밖을 오가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고양이라고 해도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주기적으로 반려묘에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구충관리입니다. 내부 기생충으로는 심장사상충, 회충, 조충 등이 있고 외부 기생충으로는 진드기, 벼룩 등이 있습니다. 구충관리는 여러 제품이 있지만 먹는 약과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기생충에 작용하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와 상의 후 가장 적절한 구충제를 투약 또는 도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약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가끔 제품을 도포한 부분에 발적이 생기거나 탈모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특정 화장품에 트러블이 생기는 정도의 문제고 그 발생률도 매우 낮습니다. 이 경우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종류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사상충이 개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개에서 심장사상충은 번식하고 자라서 몸에서 수백 마리의 실 같은 성충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심장사상충의 자연 숙주가 아니기 때문에 성충까지 자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두 마리의 성충만으로도 고양이에게서 급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천식과 같은 발작, 경우에 따라서는 급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감염을 진단하기도 어렵고 승인된 치료법도 없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예방뿐입니다. 회충과 조충은 장내에 기생하고 있고 구토, 설사, 식욕부진, 혈변 등의 증상을 보이고 기생충이 많을 경우 구토로 성충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일반적인 구충제로 없앨 수 있으니까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이 중요합니다. 최근 참 진드기로 인해 바베시아에 감염되어 빈혈 증상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중증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고양이 피모에서 진드기가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제거하고 추가 질병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검진 아주 중요합니다. 고양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동물은 아프다고 직접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고양이는 아직까지도 야생성이 많이 남아있어서 아픈 거를 끝까지 꼭꼭 숨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픈 티를 내면 야생에서는 도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미 심각하게 상태가 진행된 후에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해달라 라고 당부드리고요. 10살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6개월 단위로 건강검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고양이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도 사람으로 치면 4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기준에서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미리 의심하시는 게 중요해요. 질병은 조기에 발견해야 병을 키우지 않을 수 있고 건강할 때 우리 아이의 기준 수치들이 어떤 상태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고양이에서 흔한 질병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부호흡기 질환, 사람으로 치면 감기 증상인데요. 우리가 기초 접종과 보강 접종만 계속해서 잘 해주더라도 예방이 잘 되고 감염 시에도 경증으로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피부 사상균증입니다. 곰팡이성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1살 이하의 면역력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어린 고양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해야 되는 가장 중요성 있는 질병들인데요. 바로 신부전 그리고 비대성 심근병증입니다. 이 두 가지 질병 모두 평소에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건강검진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증상이 발현된 후에는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야만 고양이의 기대 생존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치아 흡수성 변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고양이 치아를 매일 체크하지 않는다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질병인데요. 자가 면역 반응을 통해서 치아가 녹는 질환입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할 때 치아 상태를 수의사가 체크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발치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항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체 검사와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안과, 호르몬 검사, CT 검사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예민한 고양이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단계에서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이의 나이와 상태, 기저질환 등을 수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건강검진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고양이의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호자가 알아차릴 수 있는 시그널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흔히 구토나 설사로 증상을 접하시게 됩니다. 구토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먹자마자 토하는 사료성 구토, 즉 식도에 음식물이 정체해 있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고 대신 아이가 구토를 한번 하고 났는데도 영속적으로 구토를 이어나가고 노란색 토를 하거나 또는 붉은빛의 혈양성 구토 그리고 거품 구토 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심한 위장염 또는 췌장염, 더 나아가서 노령묘라고 하면 종양성 문제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전반적인 검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료 교체나 식이 교체가 있을 때는 한두 번의 설사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멈추지 않고 24시간 이상 지속된다라면 이거는 뭔가 단순 설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병원에 빨리 내원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먹는 게 줄어든다거나 체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동물병원에 갈 때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부분 집사님들이 그러실 텐데요. 고양이가 동물병원에 방문할 때 받는 스트레스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의료진 그리고 보호자에게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진료 시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수가 많아지면서 또 혈압이 올라가는 등 다양한 신체 변화가 생기는데요. 회복 중에도 식욕부진, 탈진, 그루밍 중단, 과도한 공격성 등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내원할 때 고양이는 윗뚜껑이 열리게 되는 이동장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이동장을 담요로 덮어서 시야를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동장은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무릎 이상의 높이, 즉 선반, 테이블, 의자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극도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를 풀어놓게 되면 숨거나 다른 동물,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병원에 갈 때 고양이 안면 페로몬제를 담요에 뿌려주시거나 함으로써 내원 시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양이가 예민한 경우라고 하면 미리 동물병원에서 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내원 2시간 전에 복용시키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지켜야 되는 에티켓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이는 낯선 사람, 낯선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내 반려묘가 아닌 다른 고양이를 쳐다보면서 사진을 찍거나 내 고양이와 인사시키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 대기실의 매너도 필요한데요. 다른 고양이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볼륨을 크게 높여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에 다른 고양이들이 매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는 가급적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이는 혼자서도 잘하지만 보호자의 손길을 받으면 훨씬 삶의 질이 상승합니다. 반려묘 기초 케어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치, 반려묘도 구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고양이가 양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규칙적인 양치질은 우리 고양이를 장수묘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는 치주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 양치 필요성은 점점 더해집니다. 양치를 시킬 때는 이게 단순히 양치가 아닌 하나의 놀이로 느끼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 시작은 입만지기 놀이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고양이 이빨을 살짝 만지고 간식을 주는 것을 반복하고 고양이가 자신의 입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은 칫솔에 있는 간식 먹기입니다. 칫솔에 액상 간식 등을 짜서 올려놓고 고양이가 칫솔에 있는 간식을 먹게 하면서 칫솔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안에서 움직이는 칫솔 먹기입니다. 칫솔에 치약 대신에 간식을 묻히고 입안에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일과에 꾸준히 해주되 고양이가 거부하면 절대 강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에 충분히 적응이 되면 그때는 간식 대신 치약으로 교체해 줍니다. 다음은 발톱 관리입니다. 고양이의 발톱은 사람이나 개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톱이 발가락 뼈마디와 연결되어 있어서 평소 발톱을 숨겨놨다 필요할 때만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이 마모되지 않고 매우 날카로울 수 있죠. 발톱을 자를 때에는 발을 잠깐 만진 뒤 간식으로 보상하고 적응했다면 발가락 위아래를 눌러 발톱이 나오게 한 후 간식 보상으로 넘어갑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발톱을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낮잠에서 막 깨거나 자고 있는 상태일 때 발톱을 자르는 게 좋습니다. 보호자와 무릎에 앉혀놓거나 또는 고양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자세에서 혈관을 피해 투명한 발톱 부분만을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가끔 바닥에 떨어진 발톱을 보고 놀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발톱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이나 강아지와 달리 게맛살처럼 여러 겹으로 돼 있다는 건데 바깥층은 주기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고양이 목욕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고양이 목욕 필수는 아닙니다. 보통 그루밍 그리고 빗질만으로도 청결이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목욕을 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털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장모종의 경우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샴푸로 목욕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욕에 대해서도 적응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고양이가 교육이 된 상태에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 목욕은 창이나 문을 확실히 닫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욕을 하는 상황에서 고양이가 갑자기 놀라게 돼서 벽을 타거나 또는 문을 뛰쳐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미지근한 온도로 물 온도를 맞춰주시고요. 고양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목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고양이에게 무엇을 먹일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집고양이는 만년전에서 4천년 전 사이 아프리카 야생고양이가 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고양이과 동물은 완전 육식동물입니다. 개와는 다른 독특한 신진대사와 영양학적 요구가 필요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반려묘를 관리할 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양이에게 높은 단백질 함량의 사료를 급여해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타우린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타우린이 첨가된 사료를 급여해야 됩니다.
고양이는 몸집이 작아서 작은 먹잇감을 잡기 때문에 하루 종일 소량의 음식을 자주 먹도록 진화하였고 그래서 개보다 위가 작습니다. 그러면 고양이에게 어떻게 사료를 주는 게 좋은 방법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를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한급식과 자율급식입니다. 저는 제한급식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자율급식을 통해 사료를 급여하게 되는 경우에 고양이들이 하루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사료를 먹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비만묘가 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보통의 자율급식은 무제한급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양이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제한급식을 통해서 정확한 칼로리를 매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한급식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들이 규칙적인 예측 가능한 식사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챙겨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료 먹는 자리도 정해줘야 하나요? 다묘 가정일 경우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좋게 고양이들이 같이 나란히 밥 먹는 걸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 구도가 되고 그리고 고양이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집에 각각의 고양이들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사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료를 급여하는 위치가 자주 바뀌게 됐을 때 고양이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정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중성화 수술이죠. 고양이는 임신율이 매우 높아서 번식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중성화 수술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성화 수술이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생식 기능을 없애는 것인데 수컷 고양이는 고환을 제거하는 것이고 암컷 고양이는 개복한 뒤 난소와 자궁을 함께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는 이유는 고양이의 수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성화 수술은 자궁 감염을 예방하고 유선 종양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첫 발정 전에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것이 유선 종양 발생률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발정기에 암컷이 내는 일명 메이팅 콜이라고 하는 소리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싫어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발정기에 암컷들도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식욕이 줄고 매우 살이 많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암컷 고양이의 복지를 위해서도 중성화 수술은 꼭 추천이 됩니다. 수컷 역시 고환암과 전립선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스프레이처럼 소변 마킹 행동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컷 고양이들이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이런 행동학적 문제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성화 수술의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중성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상충된 의견들이 있지만 고양이는 이르면 4개월부터 성성숙이 일어나며 공통적으로 암컷 고양이의 성성숙이 일어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성화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선 병원에 오기 전에 8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하고요. 내원에서도 마취하기에 안전한 상태인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안전한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심장 기능 평가 또는 심장 초음파 검사가 추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고양이의 경우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없기 때문에 수술 전 검사가 비교적 간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한 후에도 후처치가 중요한데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묘들은 위장 운동성이 떨어져 있는데요. 급하게 먹다가 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취 회복이 끝나고 최소한 4시간 이상 시간이 지난 이후에 첫 끼니를 급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습식으로 평소 급여량의 절반 정도만 먹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먹고 별탈이 없다면 1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충분한 사료를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첫째도 둘째도 수술 후에 그루밍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양이가 환부를 그루밍하면서 덧나거나 감염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카라나 환묘복 등을 습성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고양이가 집에서 잘 먹고 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양이 수의사로서 반가운 현상은 집사님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관심의 깊이가 달라졌다고 느낄 때인데요. 보호자가 공부하고 노력할 때 이 고양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구나, 저도 함께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고양이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수의사였습니다.